자, 이 시는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유라 선생님 꼭 좀 읽어주세요. 네. 전문 낭송가가 나오니.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공감이 많이 되죠, 그죠? 예전에 2008년도인가 한국 영화 중에 손혜진하고 김주혁인가 나왔던 아내가 결혼했어요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죠.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이 시를 보고 아내 해가 개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적어 왔는데, 앞에 한 5년까지만 제가 잠깐 적어 왔는데, 아내, 어머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닌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 촌수쯤 되는 여자. 내게 여기서는 잠 못 이루는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돈이 생기면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비상금으로 뭉쳐두어야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물론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들은 남편을 되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남편을 아버지나 조금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랬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여성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시가 우리한테 문학적인 시가 이런 고해성사의 어떤 치유적인 힘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가끔은 이렇게 언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세상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로 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의 어떤 상황들을 간접 매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문학은 거울이다. 문학을 거울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간접 매개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주로 언유라는 어떤 옷을 입고 다가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치유적인 힘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고구마를 삶으며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제가 금방 했던 말씀들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악이 잠깐 우리 선생님 음악. 고구마를 삶다 보면 제대로 익는지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축 꾹꾹 찔러보게 된다. 나의 어머니도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 세상에 내놓은 잎사귀도 덜 떨어진 딸년 잘 익고 있는지를 항시 쿡쿡 찔러보곤 하신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 차 조심해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고구마 푸른 줄기처럼 휴대폰 밖으로 넝쿨쩍 뻗어나오는 어머니. 세상에 사나운 일 별이를까봐 40이 넘어도 서리는 딸려 마음과 영혼 병들지 말고 제대로 입으라고 핸드폰 속에서 꾹꾹 찔러보는 어머니. 뜨거운 아랫목에서 뒹굴거리며 알았다고요. 귀찮은 듯 대답하는 뜨뜻하게 잘 익어가는 딸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16, 아까 그 김명관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 2016년 계속 바빴습니다. 근데 2016년에 3월 달에 초에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그 전날 저녁까지 난타를 칠 정도로 건강하신 분인데, 심근경색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울컥울컥해지는 게, 이제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 2월 달에 설 명절에 뵙고 제가 못 뵈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친정엄마가 항상 전화를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바쁜데 받아야 되니까 집 전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늘 없었고 애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집에 있으면 랜덤인 거죠. 집에 있으면 전화를 받는 거고, 집에 전화를 못 받으면 그냥 못 받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 거죠. 딸에 대한 배려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랑 마지막 통화를 2주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뵌 것은 한 달 전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뭐 이렇게 정말 물컹한 울음들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강도가 없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엄마도 항상 전화해서 밥은 먹고 다니느냐, 아프지는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이 시를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도 어머니들과 함께 글만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서도 이 시를 함께 읽기도 하고 했는데, 혹시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목이 조금 잠기는데, 혹시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경 의원님, 어머니를 아시지요? 저는 제일 와닿은 핸드폰 속에서 푹 찔러보는 어머니라는. 네. 실제로 우리 엄마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어제만 해도 저한테 전화 한번 했거든요. 아들한테 가서 너 엄마 별일 없나라고 물어보는. 이게 이제 우리 엄마일 것 같아서. 네. 이 내용이 고스란히.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대로 읽지도 않은 그런 딸이 되어서 늘 이런 시를 접할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한 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유적인 이런 시들이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알고는 있었지만 끄집어낼 수 없는 감정들을 끄집어내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언유의 어떤 힘인데, 언유라는 영단어, 메타포라는 이 언유라는 영단어는 그리스어로 언유, 그러니까 메타라는 거는 넘어, 위로 이런 의미고, 메타와 그 다음에 포라, 옮김, 전이, 이런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메타포가 형성이 되었는데, 즉 풀어보면은 하나의 말에서 다른 말로 그 뜻을 실어 옮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유는 여러 언유가 있는데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언유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언유도 있고 뭐 부사 언유, 형용사 언유, 동사 언유 이렇게 있는데, 그럼 명사 언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황금 팔 이렇게 하면 황금으로 팔을 표현한 거니까 명사 언유가 되는데, 부사 언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동행이란 노래 아직
또 뭐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두커니 남아 있다. 슬픔이 우두커니라는 부사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냥 슬픔이 남아 있다 이랬을 때와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다는 천지 차이거든요. 굉장히 이 치유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다음 형용사 언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란한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창백한 어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데, 창백한 어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어둠과 뒤에 어둠은 완전히 다른 어둠이죠. 그래서 형용사 언유도 있고 동사 언유도 있는데, 이렇게 이 고구마를 삶으며처럼 시 전체를 언유로 표현해서 느낌을 언유로 표현하는 이런 시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언유가 갖는 이 유사성이 오히려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직접 이야기를 하지 왜 언유로 이야기를 하나, 애매모호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언유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 정말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돌려서 말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시도 한번, 예, 이것 또한 언유로 만든 시인데, 자, 이 시는 한번 저기 연세 있으신 선생님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잠깐 선생님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소주병, 공광규.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예, 다들 음색이 다 다르면서도 그 음색에 맞게끔 지금 낭송이 된 것 같거든요. 이처럼 아버지의 어떤 술을 드신 아버지, 예전에는 대부분 아버님들이 바깥에서 술 드시고 오시고 이런 일들이 많으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워낙 아버지들이 젠틀하신 아버님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주병에 아버지를 언유를 해서 이렇게 시가 탄생이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배를 타신 분이었거든요. 배를 타시다 보니까 거의 말술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은 너무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막 아는 체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부끄럽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라는 것이 원래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잊어먹었거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던 옛 과거까지도 꺼내서 다시 재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다 했는데, 자, 저 마지막 저 옆에 나와 있는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한 분의 밤늦은 시간에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되게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새벽에 그분께 문자로 했던 게 이 이야기였거든요. 니는 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슬픔이지 않느냐? 정말로 말 못하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는 내한테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슬픔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필 또 이 문구를 오늘 쓰게 되는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예, 아까 봄이에게라는 시, 모의고사 때 나왔던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하는 이 시를 누구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원우 학생. 영어하면 되다. 나 미치겠다. 우리에게 박지성. 인간애가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것,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바람에 기꺼이 흐름 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지. 어디서든 예쁜 문화를 피워낼 수 있는 것, 좋은 땅에 닿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고, 방 안에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긍정을 가졌기 때문일 거야. 아직 작은 씨앗이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네, 정말 수능 칠 때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 치지 말고 학생들한테 이 시만 한 10번 베껴서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시는 읽을 때마다. 그리고 자, 이거 2019년에 가장 이때까지 수능 필적 확인난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이 문구인데, 이 시를 편지 김남조, 혹시 자발적으로 내가 이걸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왜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십니까? 현수, 네, 현수가 한번. 자발적으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가을.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귀절. 계절 와서 있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쓰지 않는다. 네, 박수 쳐요. 아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자, 이거는 모의고사 때, 수능시험 모의고사 때 필적 확인인데,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좋은 문구들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그대를 중심에 하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라. 내 안에 눈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행복하다만 하면 맑아진 마음. 얼음장 뚫고 바다에 향도한 저 푸른 강물. 언젠가 먼 날에 저 넓고 거치는 세상은 바다로 볼 거라고. 예, 마지막 문구는 뭔지 아시겠죠? 대중가요죠. 예, 패닉이라는 가수의 달팽이인가? 네, 맞아요. 거기서도 인용을 했고, 이 필적 확인,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수능 시험 칠 때 필적 확인을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도 아마 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김명관 사장님도 시를 쓰시고, 여기 문 선생님도 시를 쓰시고 시를 쓰시는데, 또 혹시 지금 시를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언젠가 정말 이 수능이 있는 한은 필적 확인란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또는 뭐 모의고사 때나 우리들의 이런 말이나 우리들의 이런 시들이 학생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학생들에게 위안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어떤 위안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환경 쪽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체질이 굉장히 전투적인 체질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감정을 끌어내는 강의에는 안 익숙합니다. 근데 저 자체가 문학을 전공을 했고 문학적
문학적 어떤 체질이고 굉장히 상처적 체질인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마구마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손에서 안 놓았던 게 이제 글이나 시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명관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성명서만 한 300개 넘게를 썼지 싶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쓸 때 보통 새벽에 한 2시, 3시까지 쓰면 그때부터 한 분노의 타자를 치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분노의 타자를 치면 한 4장 정도 되는 A4 용지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공식 문건으로 내야 되니까 한 2-3시간 40번도 넘게 한 20번 40번 넘게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가운데 한 몇 시간이 흐르면은 정말 모니터의 파란 화면과 바깥의 파란 새벽하고 같이 그렇게 밤을 새운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스스로가 치유를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분노의 타자를 깎고 깎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위안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긴 시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식적인 상처도 많았고 비공식적인 상처도 많았고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지 마라라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나마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꾸준히 살아오면서 읽었던 문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를 상처를 좀 덜 덧나게 했던 그런 어떤 저한테는 그런 매개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저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공간에서도 어떤 문학적인 모임이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의가 너무 짧게 지금 끝나게 되어서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